여러분, 혹시 전장에서 총성 한 번 없이 오직 경제 지표만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 상상해 보셨나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입니다.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아주 치밀하게 펼치고 있는 거시경제 소모전 전략에 대해서 말이죠. 자, 이 전략의 핵심이 뭐냐? 바로 거시경제 소모전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직접 군사적으로 부딪히는 대신에 계속해서 저강도로 경제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상대를 서서히, 아주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영리한 방식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런 종류의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저 멀리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내 지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제가 하나하나 파헤쳐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미국의 주식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뭐랄까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란의 이 소모전은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공격 경로, 그러니까 벡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이 복잡해 보이는 전략, 사실 두 가지 아주 명확한 공격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공급망을 뒤흔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국방 예산을 야금야금 고갈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공격 벡터, 바로 에너지입니다. 모든 건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아주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에서 시작돼요. 여기서 작은 혼란만 일으켜도 그게 바로 국제 유가를 흔들고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명확한 연쇄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전략이 마냥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라는 이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이 경제적 무기가 너무 강력해져서 오히려 자기 편한테도 피해를 주는, 그러니까 역효과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 사람들이 다른 데 돈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경제 전체가 동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격 벡터입니다. 이건 바로 국방 예산을 겨냥하는 건데요. 이 전략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값싼 위협을 던져서 미국이 엄청나게 비싼 비용으로 방어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엄청난 비용의 비대칭성, 이게 바로 국방 예산 소진 전략의 핵심이에요. 한번 보세요.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700만 원 정도 하는 드론 하나를 막으려고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대칭성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재정이 서서히 갉아먹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던 이 두 가지 공격 벡터가 딱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경제에 아주 치명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과를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방정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에너지 벡터 때문에 물가는 오르죠. 그리고 국방비 지출 때문에 재정 적자는 늘어나서 성장은 정체되죠. 이 두 개가 딱 합쳐지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덫에 딱 갇혀버린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특히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연준은요, 사실상 손발이 묶여버리는 셈이에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경제 성장이 박살나고, 반대로 경제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면 에너지 가격 때문에 시작된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는, 정말 이길 수가 없는 선택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시 경제적인 덫이 주식시장, 그리고 바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덫이 시장을 덮치는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볼게요. 먼저 정부 적자가 터지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합니다. 그럼 시장에 채권이 많아지니까 이걸 사게 하려면 이자를 더 줘야겠죠? 자연스럽게 장기금리가 오릅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바로 기업의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할인율로 쓰이거든요.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건 미래의 가치를 더 많이 깎아내린다는 뜻이에요. 특히 먼 미래의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기술주 같은 경우는 가치가 수학적으로 그냥 붕괴되는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인용문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는데요. 고평가된 기술주 포트폴리오는 상승하는 할인율과 지정학적 리스크 환경과는 양립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성장주 중심의 투자 공식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고 또 도전적인 투자 환경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 생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석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주요 방어 자산은 바로 금과 미국의 물가연동국채 TIPS입니다. 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구매력을 지켜주는 아주 역사적인 방어 수단이고요. 이 TIPS라는 건 미국 정부가 직접 물가 상승률만큼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는 데는 정말 확실한 방패가 되어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결론이자 우리가 취해야 할 액션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표가 모든 걸 보여주죠. 금, 팁스, 그리고 방산주, 에너지 주식의 비중은 늘리고요. 반대로 기술주와 성장주의 비중은 줄이는 이런 방어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이제 일시적인 변수가 아니라 시장의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 그러니까 뉴 노멀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 질문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